반갑습니다. 불법방송 자성자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종단 내부의 일들 좀 벗어나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재밌습니다. 불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자,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서촌의 할랄푸드의 성지죠. 채식의 성지 마지 대표 김현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또 변함없이 지식정보 플랫폼 김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경호. 이히. 네. 자, 바로 한번 세게 한번 나가볼까요? 자, 살살 나가죠, 살살. 근데 이 사찰 음식 얘기하는 게 가장 불교 내부적인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종단 내부 말고 불교 내부 얘기를 하는 뭐 종단 정치다, 무슨 뭐 돈 문제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비본질적이고 비불교적인 얘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저기 먹고 살아야지 뭐 정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네, 본능적이고 네, 그런 이야기죠. 네. 자, 시작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불자 채식을 해야 됩니까? 뭐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불자는 채식을 해야 되느냐? 불자는 음식을 남기면 안 됩니다. 아, 음식을 남기면 네, 안 된다. 네, 네, 네. 자, 그럼 질문 하나 조금 더 가보죠. 그러면 네.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옛날에 빌어먹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은 것 같고 요즘에는 공식적으로는 그래도 채식을 하시는 게 조금 보기가 좋고 하지만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네네. 김 대표님, 이 고기 먹는 문화라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채식의 어떤 전통이 절집 안에 확립된 거는 사실 이제 중국 들어와서 생긴 전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라문교의 영향 그리고 이 중국 도교의 영향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불교는 본래 부처님 때부터 음식 가리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주는 대로 먹고. 네네네. 그 다음에 허약하면은 뭐 보신되는 거 먹어라. 맞아요. 그래서 허약하면 고기도 먹어야죠. 예. 그리고 이 사찰 음식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사찰 음식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네, 던져야 그것도 돼요. 이것도 큰 주제일 수 있는. 우리말로 절밥인데 예, 절밥. 절밥이라는 게 있느냐?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부처님 때 절밥이 있었느냐? 없었다예요, 저는. 맞습니다. 네. 네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고산 스님이 쓰신 지리산 무쇠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를 보면 고산 스님이 어릴 때 이제 출가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양간 일을 하실 때 이제 채공 역할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찬 담당. 무를 볶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네. 가마솥에 뭘 두르고 물을 어떻게 썰어서 얼만큼 넣어서 볶은 다음에 네네네.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콩나물을 볶는 법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고산 스님이 채공을 하던 그 출가 초기의 그 시절에 보면 그렇게 절집의 밥 반찬이라는 게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화려해서는 곤란하고요. 저도 제 친한 스님한테 어느 날 무슨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다 먹은 게 언제부터입니까? 아. 네, 그렇죠. 예, 전화해서. 70년대 전에는 하루 세 끼를 못 먹었어요. 그렇죠. 예. 70년대 초중반이 지나고 나서 세 끼를 온전히 찾아 먹었고, 예, 그 전에는 이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저는 이제 어쨌든 석사는 계율 가지고 했으니까 그 계율 안에 보면 부처님은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종교도 같이 종교 음식도 공부를 했으니까 모든 종교 음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 불교 음식이 사실은 뭐 적게 먹어라, 뭐 즐겁게 먹어라, 웃으면서 먹어라 삼소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 바루를 들고 나가서 걸식을 하는 거는 일반인들과의 소통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그리고 바루가 뭐 큰 바루든 작은 바루든 그건 자기 그 식성의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게 받아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단 그 다음날 먹을 걸 대비해서 쟁여놓지 말라는 얘기는 하셨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이집트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저기 사막을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그 만나라는 걸 주는데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저기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먹을 걸 대비해서 쟁여놓으면 그 만나라는 게 썩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음식에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사막에서 발생이 된 종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무엇을 먹어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고 어떻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너의 행위 어때야 된다라는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불교에서 삼시세끼를 먹은 지가 뭐 당연하죠. 지금 왜 대만이나 다른 종교도 5불씩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렇죠. 마지에 지금 다른 나라의 저기 스님들은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한국 스님들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건 아닌데 그분들은 5불씩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은 굉장히 청정한 곳에서 5불씩 하시는 분이 막 오시면 막 밥을 요만큼 드실 것 같잖아요. 당신들 바루를 갖고 오는데 철바루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따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3끼 드실 걸 한 번에 몰아 드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태국에서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오후에 불식을 네.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오전에만 이제 공양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오전에 너무 많이 드시는 그 거예요. 위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아는 그렇죠. 스님들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스님들이 네. 체형 자체가 위가 맞아요, 비대해지면서 맞아요.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네. 상당히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아는 약간 이런 모습이 네, 그러니까 생기죠. 거미 체형이죠. 네네. 왜냐하면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운동하기보다는 앉아서 좌선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실은 사찰 음식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불교 안에서 그리고 그 이제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불자면 무조건 채식을 해야 된다. 뭐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채식 얘기를 좀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퍼교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네. 약간 이제 5개, 한 8제기를 얘기를 하는데 거의 금지계거든요. 그렇죠. 하지 마라. 네, 예. 하지 마라. 그러면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잘 꼬셔라. 응. 하면 좋은 점. 그런데 음. 채식의 이로운 점. 네, 피부가 네. 고와지고 소화가 잘 되고 몸 체형이 좋아진다. 이러고 가야지. 그랬더니 코끼리는 풀만 먹는데 졌다만 해지는데. 아니 근데 저 아는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체형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하체가 길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 하체가 짧고 상체가 긴 이런 체형이 기본적인데 이런 체형을 갖게 되는 이유는 중국의 식문화 자체가 네네.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장 길이가 짧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체가 이제 긴 체형으로 이제 진화해 왔다. 그리고 또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채식, 풀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길고 한 체형이 됐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서구적인 어떤 음식 식생활을 갖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육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체형 하체가 자체가 길어졌다. 우리랑 좀 달라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있겠죠.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장 길이가 이제부터 먹으면 저희가 다리가 길게 펴나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그건 이제 토끼머리 풀러졌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식문화 때문에 체형 자체가 바뀌고 체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 내에 어떤 미생물들이 바뀌는 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10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서양과 동양이 발효 음식이 다 발달돼서 발효 음식은 우리나라만 발달한 게 아니거든요. 발달을 했는데 동양 쪽은 콩을 발효시킨 장 문화가 발달을 했고 서양은 생선을 발효를 시킨 가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건강에 좋냐 이런 걸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고구려가 그 콩의 원산지인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콩을 가지고 한나라에서 된장이라는 걸 맨 처음에 지금 만들고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그거를 먹어왔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의 장에는 그 콩을 발효시킨 미생물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서양 친구들은 아직도 어떤 생선이나 육류를 발효시켰을 때 활발하게 하는 미생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게 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뭐 장이 건강해야지 뇌가 그렇죠, 건강하다는 그렇죠.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입이 즐거운 게 아니라 장이 미생물이 즐거워하는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발효식이 되게 중요하고 콩을 중심으로 한 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지. 우리가 그래서 서양 친구들이 맨 처음에 낫또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낫또를 엄청나게 먹었는데 많이 오히려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낫또가 이제 걔네들한테 안착이 된 게 한 100년밖에 안 됐고, 우리도 사실 청어나 정어 같은 거 막 이렇게 저기 삭힌 거 먹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어 정도는 예, 예. 괜찮지만. 저 핀란드나 이쪽에 청어 그렇죠. 발효시키는 것들 먹다 보면 참 약간 먹기 그렇게 토 힘들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문화와 식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과 역사와 문화를 아울러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야 콩이 더 좋아 고기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예. 사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네네. 때 강국적인 사찰 음식이 있어요. 굉장히 일단 그 조계종단에서도 전통나 사업단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렇죠. 예. 또 개발하고 또 찾아내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사찰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비분리적인 거예요. 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한자면은 예컨대 저장식. 한국의 산중 사찰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네. 이 그렇죠. 저장하는 그렇죠. 게 정말 많다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 말씀하신 맞아요. 그렇죠. 저장식 안 내일 맞아요. 붙이지 말라고 그랬다. 네. 맞아요. 이게 부처님이 얘기하고 나중에 중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수행에 전념하는 제자한테는 허용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그 욕망을 갖다가 축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신채를 금지하라. 이 얘기로 이거 바람교회나 독일적 전통이지. 맞아요. 불교에서 주는 대로 먹는데 뭘 또 가려 먹냐? 이 가려 먹지 그렇죠. 말라는 게 그게 저도 항상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컨대 선농일치, 반농, 반선 얘기하는 네네. 동양에서 선종 사찰의 이 경작 윤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백장부서부터. 근데 부처님은 경작을 금지했습니다. 맞아요. 이 경작하는 불교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등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신은 그것이 오히려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유기농을 얘기를 하거나 뭐 수입 농산물보다는 우리 땅 신토부리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아닌 거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오신채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이제 아유르베다를 공부를 했는데 아유르베다에서는 파마늘 2가지는 먹지 말라고 사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인도는 아시는 것처럼 일생의 주기를 4주기로 나누는데 나이가 40이 넘으면 어쨌든 명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교육받고 뭐 결혼해서 돈을 벌고 뭐 자식을 키우고 난 다음에는 홀로 이렇게 대부분 다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예라든지 운동선수한테는 파마늘을 먹이지만 명상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최소한 명상 주기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 전에 몸을 그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파마늘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율 안에서는 사실 파마늘은 100% 이제 냄새 때문에 금지를 하죠. 왜냐하면 같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파마늘 자체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있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늘을 허용을 했을 때는 뭐 피부병에 걸렸을 때 마늘 기름을 발라도 좋다. 이 얘기가 그 비구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 파마늘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불공주다. 같이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예의? 매너? 뭐 이런 것 때문에 파마늘을 금지를 했던 거고, 인도 철학 안에서는 어쨌든 명상을 하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채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파마늘을 먹으면 장이나 위가 긁히는 느낌은 들어요. 자, 그러면 네. 이게 오신채가 정말 수행에 방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는 그 얘기인데. 네, 명상을 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명상을 할 때도 만약에 파마늘을 많이 먹으면 트림이 올라온다던가 이럴 때 그런 게, 그리고 사실
뭐 파마늘을 먹으면 이게 뭐 저기 상기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영양학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지금 한 10년 넘게 공부를 해온 거에 비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파마늘을 많이 먹으면 채식보다는 사실 육식이 더 맞기는 해요. 파마늘이. 왜냐하면 그렇죠, 그 고기나 이런 거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건 맞아요.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채식한 사람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은 뭐 불교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인도의 아유르베다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인도 브라만들은 파마늘 안 먹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채식을 하면 파나 마늘 같은 건 사실 몸을 좀 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인도 있을 때 보면 네네. 브라만들이나 이제 사주들이 네. 이제 걸식이죠. 네.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걸식은 그쪽에, 당연히 그렇죠. 걸식은. 먹는 것들 우리가 네. 얘기하는 커리들 네네. 이런 것들을 음식의 대부분이 이제 마늘 들어가죠. 향신료들이 많이 들어가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꺼리지 않고 먹더라고요. 자극적인 음식으로 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차라리 마늘 향을 자극적이라고 느끼진 않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커리를 그렇죠. 더 자극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커민이라든가 맞아요. 강황이라든가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보통 이제 우리 조계종이 중심이 되어서 네. 이제 템플푸드, 사찰 채식을 네. 강조하는데 네. 자 채식이 그럼 종교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건 궁금해요. 템플푸드라는 말이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영어가 들어온 다음이겠죠. 물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그 도메인이 템플푸드닷컴이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근데 그 도메인은 제가 친구가 미국에서 1990년도에 샀어요. 그러니까 템플푸드닷컴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마지가 갖고 있는데 90년대에 그거를 저기 샀는데 그때 그 친구 말로는 이제 그 친구는 미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템플푸드닷컴, 템플푸드 뭐 저기 co.kr 뭐 템플푸드라는 것들이 도메인들이 다 그냥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구매를 해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조계종단에서 갖고 있는 거는 코리안 템플푸드닷컴인가 뭐 그렇죠. 도메인이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불교적인 쪽에서는 템플푸드닷컴은 아니고 다른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찰 음식이라는 말, 템플푸드라는 말이 물론 템플푸드는 그 불교적인 게 아니라 템플이라는 거는 영어로 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찰 음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도메인이 제 친구가 90년대 미국에서 구매할 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면 뭐 저기 요즘 들어서는 없지만 한국에도 이렇게 사찰 음식을 뭔가 그렇게 비즈니스화하고 스님이 만든 음식을 뭔가 판매를 하고 이런 게 90년대 지난 다음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적은 스님인가요? 적은 스님 이제 비구 스님인데 네, 이분이 이제 있으신 분인데. 80년대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당신이 사찰 음식 어떤 뭐 그 템플 푸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구 스님이 요리를 하는 개념이 좀 더 그런 강했던 거죠? 것 같아요. 근데 낯선 퍼포먼스. 네. 아. 근데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그 요리 전문가 형태의 이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사찰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 근대에 오면서 우리 것은 저열하고 낮고 내지는 미개한 것, 내지는 서구로부터 들어온 것, 내지는 공산품으로 생산된 것들은 우월한 것 이라는 어떤 그 도식적인 어떤 대립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을 갖다가 이제 초가지붕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것보다는 이제 서양 수입식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랬던 것이 쌓였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 것을 발굴을 하고자 했는데 막상 우리 거를 되찾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험과 그다음에 6.25 전쟁을 통하면서 완전히 다 뿌리가 뽑혀버린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는 종갓집, 반가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1년에 12번, 13번씩 제사를 내면 그렇죠. 제사 음식을 해야 되니까 장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했던 사찰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전통을 갖다가 보존하고 있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데 네. 사찰의 음식 전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행이라는 전통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민간하고 상호 교류했다. 네. 그래서 먹을 거 없던 초건 목표를 연명하던 시절에 그러한 어떤 생존의 기술들이 사찰로 전해져서 사찰에 저장이 됐고 또 사찰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조리라든가 재료를 다루는 법들이 민간으로 전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찰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서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자수궁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상궁들이 모여서 살던 곳, 거기랑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같이 있던 곳도 있고요. 봉은사에 보면은 어떤 그 탱화 밑에, 탱화에 보면 이제 기증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뭐, 개, 빛나리, 뭐, 봄나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저기 상궁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상궁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할 때, 물론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은퇴 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집성촌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옹제동 쪽에 보면 염색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봉은사나 이런 데 있으면 대신 은퇴를 그렇게 나이 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하잖아요. 40대 그럼 기본적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음식하던 상궁들은 음식을 하고 절 안에서 옷 찢던 저기 상궁들은 옷을 찢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반가에서도 여기 자수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청산가부들 부모님 그 남편 죽고 이런 사람들이 하인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동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어떤 그 부인을 모셨던 분들이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내고 이분들에 관련된 제사를 지내면서 평생 어쨌든 뭐 같이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면서 살고 그랬기 때문에 궁궐의 음식. 왜냐면 상궁들이 들어갔으니까 반가의 음식. 왜 그러면 청산 과부들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비구니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교적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반가의 음식이나 궁궐 음식이 뒤섞인 아주 독특한 음식의 문화를 갖게 된 게 현재 한국의 불교 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비구니 스님들이나 스님들이 만들어야지 사찰 음식이다. 아니면은 사찰에서 만들어야지 사찰 음식이다.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언어도단이지 않을까. 사실 이게 그 경계를 구분짓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믹싱됐으니까 약간 수수성을 잃었다는 기보다 사실 반가면은 유교의 전통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불교의 전통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선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불선, 그 다음에 도교의 전통은 당연히 남아있죠. 격이불교 자체가 이제 도교 불교였으니까. 그러면 유불선 그 동양 철학을 구성하는 유불선의 모든 철학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불교의 수행식이기 때문에만 소중하다. 얘기하는 거는 이건 시작부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금방 깨지지 않을까. 좀 사실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백범일지를 보면요. 네네네. 백범 선생님께서 마곡사를 출가할 때 네네네. 전날에 갑사에 가가지고 이선비를 만나는데 갑사에서는 밥을 사 먹어요. 아, 네. 그랬더니 이선비가 마곡사를 구경 가자. 꼬셔가지고 마곡사를 데려갑니다. 밤에 도착했는데 저녁 때 해질녘에 그 마곡사에서는 그냥 절밥을 대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겁니다. 돈 내고 사 먹는 밥의 메뉴와 그 다음에 그 신자들이 와서 차려놓은 밥하고 이게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럴 수는 들어요. 없죠. 네. 이게 뭐가 다를까? 근데 사실은 100년 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상상의 영역에 있을 뿐이지 어떤 그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예컨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사찰 음식을 얘기를 하지만은 종교적 의미가 남아있는 그 사찰 음식은 무언가 아까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 수행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할랄 음식이라는 것은 저는 할랄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자비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그 생명을 끊는 도축되는 방식, 가축이죠. 짐승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전체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먹고 싶은 부위만 먹고 나머지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식물일지라도 이 식물을 내 생존을 위해서 먹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맞아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먹는다. 전체를 다 통소비. 먹는다. 네, 맞아요. 네, 통소비 맞습니다. 아까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전체식이 이 불교적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사찰 음식 중에서 기억나는 거, 본인이 경험했던 사찰 음식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비빔밥? 비빔밥. 저는 근데 베스트셀러죠. 네, 저는 사실 이게 이상하긴 한데 어렸을 때 절에 가서 저 사찰 음식이라고 얘기할 때 음식보다는 사실은 그 절에 고유한 술이 있더라고요. 네. 전 그래서 사실 그 사찰마다 고유하게 담그는 술이 그 옛날에 왜 북한산 쪽은 왜 그 막걸리가 막 이렇게 쌀이 막 이렇게 그 강물처럼 넘쳐나서 왜 스님들 술 못 담그게 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네, 있었는데. 저는 술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 뭐 비빔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사찰을 가게 되면 그래도 아는 스님이 이쁜 학생들 왔다고 이제 당신 방 옆에 이제 밥상을 차리게 하면 이제 제에 올라갔던 음식들은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들이 내려와서 반찬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김치나 뭐 장아찌 한두 가지가 이제 곁들여져 가지고 이제 공양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가슴나물장아찌랑 뭐 그 고수 음식 뭐 이런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스님들도 뭐 그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텃밭에 네네네. 고수는 키워서 좀 드셨던 아, 고수 기억이 먹고 나요. 싶다. 아, 고수만 해도 네. 사실은 이제 황해도 쪽에서 많이 퍼져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황해도의 이 대륙과의 해양 무역의 거점 고려시대 그리고 이 불교라는 것이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해외 문물에 이제 많이 접했던 것들이죠. 그 사실은 일반 그 가정집이나 일반 사람들은 고수향을 지금도 못 견뎌요. 비누 냄새, 그렇죠. 예. 비린내 냄새 비린내 난다. 난다고 네, 하죠. 비누 냄새 난다. 먹고 싶다. 절집 안에서 네. 고수를 먹었던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죠. 아. 오래되고 어떤 오래됐습니다. 국제 예. 교류를 상징한다. 고려 시대 정도부터. 아니 사실은 삼국시대부터 봐야죠. 네, 사실 고수는 그 동남아를 비롯해서 뭐 유럽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쌀국수 고수 많이 있잖아요. 음식에 꽤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특히 고수를 동남아에서 먹는 이유는 말라리아 예방 효과. 네, 맞아요. 면역 성분을 좀 키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고수를 장복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어서 나오는 채취가 어떤 모기나 다른 어떤 뭐 벌레들을 막아주는 것처럼 고수를 오랫동안 먹었을 때 나오는 채취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가 접근을 하는 거를 좀 방지해준다고. 방지해준다고. 자, 저기 불교인 오늘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게 사실 간단합니다. 불교인이 먹어야 되는 건 뭐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건데 전통적으로 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이채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은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저는 요즘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GMO 먹어도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전자 조작 먹는 네,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게 GMO죠, 맞아요. 예컨대 콩기름, 식용유, 조리할 GMO 때 들어가죠. GMO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 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콩고기라 그러죠. 네, 콩고기. 예, 콩고기 많이. 저는 안 먹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콩고기도. 네, 콩고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콩 자체도 GMO가 들어가는 콩이기도 하지만 콩고기를 많이 먹으면 왜냐면 그 안에 콩고기를 많이 먹는 건 소세지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죠. 예, 그러니까 신장의 미리를 하게 하고 오히려 콩고기를 먹을 거면 차라리 조금 고기를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입장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콩고기를 허용하잖아요. 허용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걸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있는데 언제 한 15년 전쯤에 콩고기를 걔네들은 왜 콩고기 가지고 왜 똑같이 고기처럼 만들고 생선처럼 만들잖아요. 그것만 먹었던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만의 저기 채식도 요즘에 굉장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비욘드 미트라고 해가지고 대체육을 하지, 오히려 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의 먹거리처럼 자연식을 먹는 거를 요즘에 주되게 합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오히려 우리나라나 미국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미트가 엄청나게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그런데 오히려 대만이나 이런 쪽이 자연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반대예요. 근데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배양육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양육하고 콩국이 저는 두 개 다 반대라고요. 문제는 네. 지금의 그 현대 사회에서의 고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장식 축산 맞아요. 굉장히 네. 그 잔혹한 어떤 그 생산 방식이 문제가 동원되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얘기했던 네. 그 배양육 대체육이라는 것이 네.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맞아요. 있는 투자 엄청 이유가 많이 하죠. 두 가지 측면이 우선 생산성이 높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축산 그 가축들에 대한 공장식 불필요한 축산. 고통을 갖다가 줄여줄 줄여줄 수 수 있다.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비라는 관점에 본다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 시작이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않는 저기 말아야 하는 거. 저는 먹어야 하는 거는 식품,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공산품. 저는 이렇게 나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산품. 그게 뭐냐면 공장식 축산으로 나온 고기는 사실 공산품이에요. 그건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하나 듭시다. 네네. 내가 지방절에 네. 좀 있었는데 네네. 나물 나오고 버섯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자연산이야? 내가 그랬더니 자연산을 비싸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 여기 마을 사람들도 자연산을 자기 입에 못 들어가고 자연산은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저기 하우스에서 재배한 그 네. 버섯을 사다 먹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지금 얘기한 그거랑 사실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는 하는데 공장식 축산하고 우리가 물론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식물의 공장식 어떤 그 배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는 하지만 저는 그나마 해를 좀 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 이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개를 보면 우리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이 음식을 내가 공부하는데 내 몸에 약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생명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최소한 가능하다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물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고기 먹으면 가축이 불쌍한데 뭐 그러면 풀은 안 불쌍하냐? 풀도 자기 몸을 꺾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가스들이 막 나와요. 독가스. 그래서 사실은 생야채를 그냥 많이 먹는 게 몸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식이나 이런 걸로 중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뭔가를 키울 때는 어머 맛있겠다, 잘 먹을게, 뭐 이거 먹어가지고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애들도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덜 해롭다고 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제가 이제 아는 저기 유기농으로 하시는 농부들, 꼭 뭐 저기 유기농은 아니라도 농부들이 나무를 하나 휙 이렇게 나무를 전체를 하더라도 기계를 털털털털 하기 전에 애들한테 말을 한다는 분이 계세요. 고맙다. 고마워. 뭐 저기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먹어야 하는 것과 먹어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내가 먹는 음식이 먹기 전에 생명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이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과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한 말씀 하시고, 네. 아무래도 이 주제는 저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툴을 또 밥을 먹으면서 하는 건 어때요? 배고프다. 먹방으로 하는 건 어때요? 구체적으로 좋죠. 다음에 한번 그런 그러니까요. 괜찮은 것 같네요. 네네. 하겠습니다. 불자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 불자를 떠나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더 나눌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또 템플푸드에 대한 것도 또 여러 가지 좀 더 확장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좀 채식이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이야기도 좀 기후 다음에 위기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네. 해보고 싶어요. 그 네네네.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그 다루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